사건 발생 나흘 후인 8월 19일 영부인 유경수의 국민장이 치러졌다.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이 국민들의 오열로 가득 찼다. 파출소에서 도난당한 총은 미제 389경 총기번호 402508. 전문을 보면 일본은 문세광이 파출소에 두고 온 물건들을 한국 정부에 물어오는데, 인터폴 전문에는 이 질문에 대한 한국의 회신이 없다. 사실 확인을 위해 일본 경찰은 한국의 문세광의 지문을 의뢰했고 현장의 것과 비교해본다. 그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19개의 지문과 11개의 손바닥 장문 중 문세광의 것과 일치하는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 ましてこの事件というのはもう日本の警官のピストルだというと国家関係を揺るがす。 이하 시위 군중이 대사관에 난입한다. 국민들의 분노는 식을 줄을 몰랐다. 연일 반일 시위가 이어졌고, 普通はその事実をつかんだとしても、政権の中枢で相談する、あるいは外務省の当時外務部という人たちのその幹部を呼んで日本にどういうふうな対応をするか、そういう国家間の問題ですからね。そんな早く淡々とこう行くことがちょっと不自然には思いましたですね。 총에 대한 수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사건 당일 문제의 총이 오사카 파출소에서 훔친 총이라는 사실이 발표되었는데, 중정은 이 모든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다. 문세광의 총기 절도 사실을 알고도 중정이 침묵했다는 것일까? 사건은 흐지부지 마무리되고 이 한 자루의 총은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들쑤셔 놓는다. 사건 직후부터 일본 대사관의 협박 전화가 빗발치던 급기야 시위 군중이 대사관에 난입한다. 국민들의 분노는 식을 줄을 몰랐다. 연일 반일 시위가 이어졌고 시위에 나선 사람들은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다. 애국 시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겁니다. 또 그때 그 생활들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내 생활이 먼저냐, 국가 안보가 먼저냐. 시위 군중 중에는 손가락을 잘라가며 일본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사람들도 있었다. 한국 정부는 힘을 얻었다. 당시 외교문서를 보면 8월 30일 하오 2시 박 대통령은 우시로쿠 일본 대사에게 사태가 한일 간의 단교까지도 갈 수 있다는 불행한 결과를 경고한다. 우리 대통령이 진노하였습니다 하는 말은 좋죠. 전 한국 백성들, 나도 그건 최대 강력하게 말하는 거죠. 가서 그랬다가는 양국관계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겠다고 그랬어 하는데 그 상점에 그게 상상하는 겁니다. 친서에 의한 공식 사죄를 요구한 한국은 결국 원하는 것을 얻어냈다. 시이나 자민당 부총재가 다나카의 친서를 들고 사죄를 하러 입국했고 사건은 외교적으로 마무리되었다. 朝鮮総連に対する態度が生ぬるいということで、韓国政府は日本に要求したわけですよね。新書の中にはっきり朝鮮総連という言葉を使ってほしいということを要求したわけです。それで、その田中新書の中にはその朝鮮総連というやつは日本政府としてはまだはっきりとその証拠がつかめないからね、出すわけにはいかんということで出してなかったんですよね。 그래서 문세광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외교적인 입장이 강해지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한국이 외교적으로 상당히 고립되어 있고 그리고 수세에 몰리고 했다가 문세광 사건이라는 것이 계기가 되면서 일본에 대해서 사죄를 요구하고
그야말로 한일 관계의 극적인 반전. 불과 사건 10달 전인 73년 11월 국무총리 김종필이 시인아와 똑같은 처지에서 일본을 방문한다. 일본에서 벌어진 김대중 납치 사건에 대한 외교적인 수습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박정희를 지지했던 극우파 의원들이 나섰지만 한국이 일본의 주권을 침해했다는 일본 정가의 분노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았다. 日本の国会でも大変厳しい追及で、そして田中内閣も8月の末ぐらいまでですね、韓国政府に非常に厳しい態度をとっていました。 당시 일본에서 반박정희 정서는 그야말로 대단했다. 박 정권을 지지했던 민단에서마저 그에게 등을 돌리는 그룹들이 생겨났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특히 그 일본 언론에 신문에도 뭐 매일같이 말해서 그 사토는 뭐 정보부가 한 것이다, 그렇게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포들도 말해서 무슨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10월 유신 김대중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국의 인권 문제라는 게 국제적으로 클로즈업되고 특히 미국과의 관계가 결정적으로 악화되고 하니까 한국으로 보면은 특히 박정희 정권으로 보면은 생긴 이래, 이 정권 61년에 생긴 이래 최대의 어떤 대내외적인 위기에 봉착했다 하는 게 당시 상황이죠. 김대중 납치 사건은 해를 넘겼고 박정희 정권은 곤경에 빠졌다. 납치 사건 후 1년이 지난 즈음 한국 정부는 일본에 한 장의 외교 문서를 보낸다. 74년 8월 14일자로 전송된 이 문서를 통해 김대중 체포 감금 사건의 수사 중지를 통보한다. 우리가 그동안 시정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저격 사건이 터졌다.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여론은 급박하게 변한다. 사건 당일 김대중 납치 사건 수사 종결에 대해 한국을 맹렬히 비난했던 일본 신문은 16일 저격범이 제1교포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17일 수상이 한국을 방문 조의를 표한다고 쓰고 있다. 문세광이 김대중을 밀어낸 것이다. 우리 대통령이 무사했구나. 대한민국 만세. 하던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영부인 유경수가 실려나간 후 박정희는 다시 연단에 섰다. 그리고 나머지 연설문을 모두 읽은 뒤 손을 흔들며 무대를 내려온다. 8월 23일 오전 10시 그는 저격 사건을 통해 국민총화가 굳건히 이루어졌다며 긴급조치 1-4호를 해제한다. 그리고 다음 날 저격 사건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다. 그해 12월 17일 대법원에서 문세광에 대한 사형이 선고된다. 사흘 후 사형이 집행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23살의 저격범은 웃고 있었다. 本当にこの笑っていた色の白い男で太った大きな男ですけれども、こちらに視線を出しながら、しかしそれはさっきも言ったように同じ笑いで明るいんですよね。で、何か非常に不思議さを感じた。ここからは僕の想像の問題になるけれども、彼は最後まで自分は処刑されないと思ってた。それでなければああいう明るさが出た。 문세광의 주변에는 분명 어떤 기관이 존재했다. 하지만 그를 이용했던 존재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고 과연 그가 유경수를 저격했는지 또한 미완의 숙제로 남았다. 유경수와 문세광 사건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